어제 MBC가요, 군복무 3개월 단축을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통해 군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는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을 단축한다는 겁니다. 해군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 단축되어서 20개월, 21개월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늦게 입대할수록 복무 기간이 더 줄어드니 입대 희망자가 특정 기간에 쏠릴 우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병 월급도 30% 올랐어요. 병장 기준 월급이 21만 6천 원에서 40만 5,669원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군인 월급 올려주고 60만입니다. 장병이. 그리고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고 온갖 선심은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요, 지금 던져놓은 숱한 과제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계속 던집니다. 별의 별걸 다 던지는데요. 집값 문제만 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지고 있다. 강남 집값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에 거제, 창원, 구미, 청주 같은 데는 집값이 쭉쭉 빠지고 있고, 심지어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에 미분양까지 쌓여도 정부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용인만 가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있고 화성에 가면 수두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방의 입당 규제가 집값이 그리 높지도 않은 지방에만 작용을 하고, 서울 강남권은 규제를 무시하듯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이 51%, 즉 절반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꼴을 보다 못해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이 정권의 실세들이 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부터 살지 않는 집 좀 팔아라고 말했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처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파는데 앞장섰더라면, 야, 저 사람들 집을 파는 거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 벼락이 내리겠구나 하고 강남 4구의 집값이 벌써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사는 집이 아닌 것은 팔아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에 275명이 다주택자고, 강남 4구에 집을 289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강남에 유지한 집값을 현재 이 거론되는 시세보다 낮게 다 팔겠다고만 하면 강남의 집값은 단번에 잡힐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요, 다 돈은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데서 집 사고 싶고 집값 올라가는데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똑같을 겁니다. 심지어 이 칼럼을 쓴 분도 자기는 없어서 못 살지만 거기 강남에 자기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잘못된 지금 주거 정책으로 그야말로 이 다수의 뽐보기로 강남 집값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는데, 왜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비강남이 훨씬 많고 강남은 이 정권의 정치적 아지트가 아니죠. 그랬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의 집값들은 다, 지방의 집값들은 떨어뜨려 버리고 강남의 집값은 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100만호 무슨 주택 공급 정책이 한마디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정권이 정말로 주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싱가포르식의 주거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겠다. 그런 수를 좀 던지지. 절대로 그런 수는 안 던져요. 왜? 이 정권에서 주요 경제 정책을, 주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지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박정권에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남 좌파들이고 졸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돈의 앞에 있어서는, 강남에 있어서는 강남 좌파나 강남 졸부나 또 다주택 좌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자, 이뿐입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요. 최저임금 못 주는 영세자업자 명단을 정권이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거는 사실상 경제적 사행 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부는 사실상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단 공개를 들고 일어났는데요. 무슨 최저임금 못 주는 사람들이 성폭행범들입니까? 강간범 더하듯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면 공공과 민간 취업 알선 기관의 명단이 제공되어 3년 동안 구인 활동이 제한이 되고 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 이렇게 신용 제재를 하겠다. 이게 법률을 갖다가 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총에서는 80%가 범법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공개 망신을 주고 신용 제재까지 가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건히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가공업자들을 이제 숨통을 끌어놓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요. 범법자들을 모두 공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해 한두 차례 벌금형 등 유죄로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장 70%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자,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면 그만이지요. 그걸 가지고 신용 제재를 가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부가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월 13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겠다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용주들의 이 반응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원 대상이 32 미만 고용사업주의 지원 조건이 임금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지원 대상이 총 100만 개인데 현재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 1200개, 0.1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라는 고용주들의 이런 입장을 들어보니 한 자영업자는 직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든다고 싫어한다. 안정자금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정부가 크게 홍보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심야 영업 중단하고 알바생 2명 내보냈다.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냐. 편의점 사장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업체도 중국 공장을 찾아가 재료를 가공하거나 받아와야 할 판이다. 미용용품 제조업체 사장 이야기입니다.
알바생이나 직원들은 고용보험료 대신에 월급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보험료 들기 싫어하죠. 그런데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발표할 때 상인들도 취지에 공감한다 했는데 상인들은 고용 지원금이 까다롭고 혜택은 찔끔이고, 자,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데는, 빵집이나 이런 데는 가격을 올려서 임금을 충당하면 되지만은 작은 식당은 500원, 1000원 올리면 손님이 안 와서 견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장의 식당 사장 이야기를 들으면 4대 보험에 들자고 하면 대부분 고용보험료 낼 돈으로 월급을 주는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요,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식당 주인도 보전을 하지만은 그 직원이나 알바생도 그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 들으라 소리 안 하고 월급을 주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식당 종사자 상당수가 그런 의식 상태에서 일자리 자금이라는 게, 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부는 4대 보험료를 낮췄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월 13만 3,75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일자리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3만 한 5천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자체가 한시적이라서 사업주들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말을 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건데 뭐라고 말하든 한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쪽으로 말 잘하기 좋아하는 문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지금 와서 하는 걸 보면 시장 폐쇄 쪽의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요, 적당히 뭔가 규제를 하는 척 흉내만 내고 끝내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 운운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간지 신문에 보면 청와대가 뭐라고 좀 시켰는지 전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라는 보도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가상화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응용된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상화폐가 발전되어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된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이 좀 무지하지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 단지 투기 대상으로 재미 좀 보고 있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만나면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지금 머리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지금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그냥 100% 전부한테 아동수당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정이 그렇게 합의를 깨면 국회에서 못 해먹는다 하고 하는데 지금 손발이 맞지 않아서 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문제도 교육부가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지난 9일 당정 이런 만찬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재검토로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논란만 하더라도 박상기 장관이 그래서 폐쇄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이 금방 뜬금없다라고 하면서 당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혼선은 집권 2년 차에서 항상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제 2년 차가 되면 청와대도 장관도 간이 좀 슬슬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삐걱거리는 이런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붙은 청와대는 조국시켜서 지금 검경 국정원 개혁까지도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이
지금 무덤이요. 가상화폐, 최저임금,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의 구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그냥 일상적인 거를 처리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민한 게 터지게 되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라는 그 사고, 교통사고를, 재난사고를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자, 문 정권이요. 지금 제천 화재 참사 부분에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제천 화재에서 2층의 목욕탕에 있는 20여 명의 여성분들을 구조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 소방관들의 한마디로 무능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정 거짓말로 그러지 않은 척 감추려다가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정권이 지금 재난에도 지난번 영흥도 낚시배도 그렇고 대응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입증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주요한 자신들이 발표한 정책 문제에서도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만 하더라도 돈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중 일은 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자고 나중에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사들만 살살 꼬드겨가지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서 조금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지금 점점 지옥이 돼 가고 있어요. 여기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요. 지금 지방은 가격이 거의 꺼져가고 강남은 하늘 높은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당장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자, 이 속에서 가계부채는 쌓여가는데 이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답이 없어요. 가상화폐 문제요. 뭘 할 때 됐다가 다 후퇴했어요. 이제 다 압니다. 이 정권이 뭘 하는 척 흉내만 내지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요. 자, 가상화폐 이것 또한 저렇게 바람이 불다가 어느 날 휴지 조각처럼 가상화폐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혼란과 부채가 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이 20만 원을 넘어서 답변 요건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가 이들에게 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들에게 뭐라고 답을 지금 할 것인가. 7번째 답해야 될 청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빠져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자, 정권은 군복무를 3개월 단축하겠다 하는데 군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가 어떤 MBC인데 이 정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MBC가 보도한 내용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군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예산과 그냥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온 사방에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요. 지금 온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젊은 애들 복무 단축시켜준다면 무조건 박수 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돈 안 들고 인심 얻는 거니까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국가에 필요한, 국방에 필요한 최소 병력 자원이라는 문제가 부딪힙니다. 곳곳에 나라의 한마디로 주춧돌을 흔들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있을 때 외상으로 소 다 잡아먹고 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공유주의의 비극처럼요. 국가 예산이나 국가의 제도, 당장에 이거 어떻게 고친다고 이거 갖고 시비 걸고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람 없다. 던져주면 좋아하니까 우리 있을 때 옥토를 황무지로 다 만들어서 털어먹고 가자. 그리고 우리 가고 나면 황무지밖에 안 남을 거다. 그거 알 바 있냐? 지금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요. 상식이 있는 사람,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딱 보면 어디서 결정이 나. 영어 수학이 어렵다는 이유가요. 다른 거 암기 과목은 대충만 노력하면 되는데 영어 수학은 갑자기 노력해서 잘 안 늘지요. 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주택 문제니 가상화폐니 최저임금 이런 거 다른 정책들보다 좀 어렵습니다. 요런 데서 딱 목에 걸려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안보 문제가 또 터질 건데 안보 경제 이 두 문제가요. 정권을 스스로 잡아뜨릴 겁니다.